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그동안 아파트는 거래 절벽에 서 있으며 거래가 한번 이루어지면 많이 하락한 금액의 거래가 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폭락의 분위기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여러 번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에 동의하시고 동참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는 매일 하락의 거래가가 그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좀 더 길고 깊게 하락의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오늘도 그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의 부담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계와 부동산은 안녕하신지요? 오늘 영상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니까 구독 버튼 반드시 눌러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가계부채 추이입니다. 2019년도에는 1600조 6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작년 말에는 1862조 653억입니다. 16%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작년 말 기준에 982조 원이 됐습니다. 점점 늘어납니다. 사실 이자가 오르면서 가계부채를 좀 줄이고 싶은데 가계부채를 줄이기에는 높은 이자율이 오히려 발목을 잡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경제위기는 반드시 동반하게 됩니다. 이자는 보통 우리가 자동이체들을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리금 이자 납입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문자 통보를 받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좌에는 이자를 낼 돈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난번에 이자가 올라서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빼간 거죠. 그래서 이자 낼 돈이 좀 부족한 겁니다. 이렇게 금리가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카드 대출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카드를 못 막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추이인데요. 작년 8월에 0.75였습니다. 이 8월 이전에는 0.5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달, 1년 만에요. 1.75가 됐습니다. 정말 무서운 속도로 가파르게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인데요. KB국민은행이 3.91, 우리은행이 4.32, 하나은행이 4.18, 이렇게 여러분 보이시죠? 상당 기준 한 달 사이에 0.0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대출금리가 연 8%도 코앞에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과연 대출이자가 8%에서 끝날까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미 연준에서는 굉장한 속도로 스텝을 밟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빅스텝 얘기만 나오니까 미국의 증시는 잠시 올랐다 내려오고 하는 중인데요. 결국 거시적으로 본다면 미 연준의 금리는 결국 자이언트 금리처럼 확실하게 오를 겁니다. 미국의 금리를 보면 정말 무서우리만치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0.25였는데요. 올해 말엔 2.7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75도 예상치입니다. 어쩌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0.25에서 2.75는 놀라지 마십시오. 10배가 오르는 겁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10배가 오르면 우리는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이거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자, 심각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늘어난 걸 보여드린 겁니다. 한국이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104%입니다. 영국이 89%고요. 미국이 79%입니다. 일본은 63%죠. 우리보다 모두 낮습니다. 대한민국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한국은행은요, 올해만 앞으로 2번 정도 금리를 더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출이자 상승과 고물가의 이중으로 결국 소비를 줄이게 될 수밖에 없죠. 소비가 줄어들면 저성장의 늪에 또 빠질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얼마나 힘든 상황이 되는지 우리는 이미 겪어봤습니다. 경제 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98년부터 2001년까지 IMF의 감독하에 있었습니다. 2001년에 IMF가 끝났죠. 그런데 2001년에 IMF가 끝나고도 3년 후인 2004년까지 신용불량자의 수가 382만 명이었습니다. 382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주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경기가 살아나야 되고 안정이 돼야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시내를 다녀보면 요즘에 코로나가 풀려서 음식점에 사람이 좀 많아졌습니다. 어떤 곳은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죠. 그런데 또 다시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요,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에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감지하셔야 됩니다.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20년, 재작년 4월 즈음에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첫 번째 도입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예요. 그런데 22년 올해 9월이면 그 유예 조치도 만료가 됩니다. 힘듭니다. 은행권에서는 그래서 10년 분할 상환으로 연착륙을 지원하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결국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경기 불황이 오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마지막에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심한 찬바람에 거래 절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 절벽의 시간은 아마 오래 갈 것이라고 보고, 어쩌면 금리를 이기지 못한 물량이 폭탄처럼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가격이 뚝 떨어진 금액에 거래가 되는 아파트들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우스런이라고 제가 명명했는데요. 이렇게 아파트를 가지고 영끌하신 분들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청약 당첨이 되고도 미계약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하나포레나 미아는요, 328가구 일반 분양 중에 당첨자 42%가 계약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 계약 포기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냐면요, 당첨 후에 계약을 포기하면 향후 10년은 그 청약 당첨 제한을 받게 되는데도 포기를 선택한 겁니다. 얼마나 큰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분양가, 고금리 시대에는 아파트 청약도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이외에도요, 개봉동, 신림동, 장안동, 이 동네에는 계약 포기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올해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단지, 여기는 DSR, 그러니까 이제 개인별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9억 원 초과의 아파트는 열기가 완전히 식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가도 비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강남에 빈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권리금이 없으니 임대를 좀 받아가라,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래서 소형 건물도 결국 매도론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대출 규제의 기모표는 분양시장, 서울도 청약 미계약이 속출하고 있다. 그리고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뚝 떨어졌다, 이런 제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긴박한 상황에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 아파트값 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오르겠습니까? 고분양가의 주거용 부동산은 분양이 되겠습니까? 이거 뻔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 팀들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